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늘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아니지만 자문을 맡게 된 석동현 변호사가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3계엄 선포,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요지였는데 어떤 내용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전체적인 이 발언의 취지를 들어보자면요. 일단 먼저 앞으로 정말 제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은 전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 먼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미리 공표하고 미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히고 나는 것이 알리고서 내란죄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내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면서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인데 예.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법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고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체포하라, 뭐 끌어내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진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뭐 체포조의 운영,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누군가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네.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이것이 어떤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 포석을 깔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통령 측 변호인 또 자문인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속된 군 장성들은 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말이 이렇게 너무 상반될 수가 있는가.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여럿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사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법조인인데 뭐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거든요. 그럼 좀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만약 체포하라, 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고 또 평가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발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많은 이 핵심 장교들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술들 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들었다, 내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행동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지시, 구체적인 지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다투겠다, 이런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화폰 같은 부분으로 지시를 했다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그 비화폰을 확보하더라도 그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중요한 지시 같은 부분이 문서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법원에서는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쪽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다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오늘 있었던 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사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어쨌든 일방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들 반드시 확보해야지만 어떤 수사에 있어서 본인들도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확인이 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탄핵심판 관련 자료는 받지 않아서 좀 이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건 어떤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여론전을 벌이는 것 역시도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점이라는 점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는 부분도 밝혔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없지만 예.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과정이다. 결국 이것이 변호인이 선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어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실 이 얘기를 했다고 보이고요. 지금 송달 지연 같은 문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찌 보자면은 보통 재판을 받을 때 좀 소송을 지연하고 싶을 때 좀 흔히 쓰는 전략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특수성이라던가 그 인물의 중요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통령이라는 그 특수한 지위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국정의 혼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 지연 같은 부분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드러내는 것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어떤 여론에도 어떤 그 변화라던가 그런 예. 부분들을 기대하는 측면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우정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이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넘긴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혔는데 사실 이번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신병도 확보해 있는 예. 상태였고 여러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에 보면은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중복 수사할 우려가 있을 때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응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을 강제한다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에 따라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금 중복 수사의 우려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디로 출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니만큼 절차상의 혼돈의 부분 그리고 공수처법의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그리고 수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첩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제 법 때문이었다.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그리고 다른 인사들도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지금 이 수사 권한이 넘어갔다고 해도 기소라는 공, 제일 중요한 공은 예. 또 다시 또 검찰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좀 사기를 북돋아주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나가던 것처럼 제대로 수사를 해나가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에 수사권이 좀 이첩이 된 부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다독이면서 전의를 다지는 그런 이제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이첩에 대해서 좀 불만 어린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좀 그런 내홍의 기류도 좀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자료도 확보했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을 넘기게 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좀 김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디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공조수사본부, 특수수본, 국가본 이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결국 납득할 수 있게 서로 어떻게 공조하고 협조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다독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그럼 공수처로 넘겼으면 검찰도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로 나갈 필요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면 그 공수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수처에서도 2차 소환 통보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소환 통보 일단 지금 초기 상황에서부터 소환 통보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소환에 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느 변호인의 선임 문제도 그렇고요. 네. 예. 어떤 논거를 완벽하게 세우고 증거를 좀 확보한 다음에 소환에 나가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이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이 검찰이니만큼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했는데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검찰 측에서도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수사를 뭔가 봐주기식 수사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에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비판도 했던 만큼 예.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그 이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텐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선은 검찰이 오늘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종수 본부장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그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 수사 라인에 대한 그 3명에 대한 휴대전화도 그렇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저희 뉴스 진행하는 도중에 들어왔는데 사실 뭐 경찰이 당시 뭐 체포조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에 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찰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충돌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워낙 여러 가지 그런 부서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일명 체포조라고 하죠. 그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이 일부 동원되었다. 이제 이런 진술을 검찰 측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좀 압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찰은 뭐 경찰에 대해, 경찰은 뭐 군이나 검찰에 대해 어떤 수사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 어떤 이런 대립적인 날을 세우거나 힘겨루기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증거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그 협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공개할 재료는 공개하되 이것이 불필요한 수사,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수사는 네.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언급은 했지만 지금 계속 뭐 문서 수령도 거부하고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재판을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재판 선고 늦추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나 사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그대로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요. 예. 이렇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나중에 만약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이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예. 나중에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아도 지금 발생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때는 지금 이 상태를 정지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뭐 공사를 지금 당장 중지시키면 너무나도 큰 손해가 나니까 공사를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률의 규정상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뭐 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과연 소송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가는 변론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대로 가고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라는 것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것을 가결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어서 함부로 어떤 가처분, 지금 상태를 다시 한번 바꿈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가처분, 직무정지를 다시 직무정지를 정지하라. 네. 다시 대통령으로 돌려놔라라는 것이 인정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상황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를 보냈지만 계속 반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송달 간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송달 간주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송달 간주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헌법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야지 뭔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일단 이 소송이 진행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편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예. 전자로도 지금 보내고 하고 있어도 제대로 수령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사실 소송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고 이 재판을 계속 연기시키거나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토의를 해서 이것을 발송했을 때 내가 지금 발송했을 때 바로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송달을 간주하겠다. 이걸 보낸 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것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고 있어서 송달 간주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발송했을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본다. 도달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보낸 증거가 있다면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송달 간주 방식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절차,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착착착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누구나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저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안 받을래 이런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어느 정도 좀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논리를 세우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할 좀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재판이 너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내란죄는 내란죄 형사사건대로 돌아가고 있고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예. 이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처음으로 평의라는 회의를 열었고 이 평의 일단 뭐 어떤 회의인가요? 이 재판관 평의는요,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해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논의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거 지금 이 서류들이 수령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달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평의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워낙 많은 쟁점들도 있고 지금 특히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예. 있어서 이 6인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 평의에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 3명의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심리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충원이 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재판에 관여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논의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는 자리고 비공개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의를 했다는 건 사실상 이제 심리 절차에 어느 정도 돌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걸까요? 그렇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27일에 변론 준비 기일을 열 것이다 밝히고 있고 변론 준비 기일이 지난 다음에 한 적어도 내년 초에는 실제로 첫 변론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평의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17개 헌법 조항, 8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탄핵 소추안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신속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헌재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좀 요약하거나 압축하거나 따로따로 좀 살펴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탄핵소추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이 있으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다 적어 있다고 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7개의 헌법 조항, 8개의 법률 위반 이렇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다수의 그런 법 위반 사항들이 적시가 되었을 텐데 지금 헌법연구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위해서 수명법관들이 하는 역할도 그렇고요. 좀 쟁점을 좀 더 간명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쟁점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 이걸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속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심판을 위해서 쟁점을 좀 더 압축하거나 아니면 예. 어느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심리해 볼지를 좀 더 간명하게 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국법같이 6개 법안 거부권은 행사했습니다. 근데 가장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뭐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은 게 비어있는 3명의 국회목 재판관 3명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권한 받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처음에 제정자들이 산정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대통령의 사고나 거리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뭐 사면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 그리고 임명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래서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어느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예. 그럼 결국 해석의 여지인데 유력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권한을 이제 국무총리가 대행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상 유지인지 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만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6인이니까 예. 6인 그대로 놔두는 것이 현상 유지인지 원칙대로 9인으로 돌려놓는 것이 현상 예. 유지인지 사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끌어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거부권은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권한을 지금 국무총리가 행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또 임명권을 행사 안 하면 당연히 비판은 거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법률에 나와 있는 바가 없어서 결국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선택,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예. 없고 임명을 안 해도 이것이 또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모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수사와 보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햄버거 회동에 대한 기사들도 또 수사 상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군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전에 실탄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 이런 네. 이제 폭로와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만약에 정말 그 수개월 전 혹은 1년 전부터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그런 준비가 있었다면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양형할 때 더 무거워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라는 것이 적용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법정형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나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탄 같은 부분을 예. 가지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탄을 가지고 있었을 필요성이 있는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오늘 이 석 변호사의 그런 입장문 발표를 보면 내란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실제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수단의 적절성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과도한 그런 제한이 없었다. 수단이 굉장히 적절했다. 이것은 실제로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다른 그 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떤 경고성 차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예. 지금 논거를 잡고 있는데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부분에서 만약 실탄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수개월 전부터 곳곳에 어떤 군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 수단의 적절성 부분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서 만약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내란죄 입증이 좀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진술 외에 어떤 부분들이 이것에 뒷받칠 만한 증거로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데 민간인이잖아요. 전역했으니까. 그렇죠. 민간인인데 왜 이번 비상계엄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냐 궁금해요. 왜냐하면 계엄 직전에 제2기갑 여단 93회 여단장이 판교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걸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갑 여단 보니까 이 기갑 여단이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에 탱크 35대를 동원해서 중앙청,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장악했던 부대래요. 그 부대의 여단장을 민간인 전역한 사령관이 불러서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왜 이렇게 잘 됐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이 노 전 정보사령관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이미 퇴역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인 신분입니다. 근데 민간인의 지위를 지금 우리의 핵심 군 부대가 따르고 있고 장군도 이 사람 말에 따라서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계엄을 예. 모의했다. 이 자체가 사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를 했으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계엄 포고령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최초에 작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 지금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정말 이 자체가 좀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거든요. 네. 결국 구속이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실제로 이 포고문 작성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정말로 이런 이 거대 병력을 대기하도록 노 정보사령관이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